만나면 좋은 친구 MBC. 번뜩이는 생각이 떠오를 때는 무릎을 탁 친다라고 네. 표현하고 패배나 또 복종을 의미할 때는 무릎을 꿇는다고도 합니다. 무릎에 앉혀서 애지중지 키운다는 의미로 또 슬아의 자녀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우리말 속에는 이 무릎과 관련된 표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네. 이게 다 좀 좌식 문화 생활 습관에서 나온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한테는 참 익숙하고 편한 동작인데 이게 무릎에는 좋지 맞아요. 않다라고 알려져 있죠. 예,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습관과 더불어서 세월의 무게를 무릅쓰고 있는 이 무릎입니다. 오늘은요, 국민질환이라고 불리는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무릎 건강 주치 모셨습니다. 네. 정형외과의 김기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관절은 우리 일상에서 늘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네. 통증이 나타나거나 내지는 불편함이 느껴지기 전까지는 그 중요함을 제가 새기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관절과 더불어서 연골,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인체는 대략 한 206개 정도의 뼈와 뼈를 잇는 한 140여 개 관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절이 있어서 뼈를 움직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그 관절의 끝에는 관절 연골이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격이나 마찰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구에 따르면 일생 동안 한 수억만 회, 하루에 한 10만 회 이상 관절을 움직인다고 할 정도로 관절은 상당히 우리 몸에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절이 우리가 외상이라든지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되면 관절 연골이 파괴가 되고 골변형이 오고 통증이 수반되기 때문에 환자가 상당히 괴롭게 됩니다. 또한 이런 관절은 관절 연골은 우리 몸에서 혈관의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손상이 되면 저절로 치유되는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네. 그래서 관절의 중요성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도 이제 손상이 되면 자연 치유가 조금 어렵다 말씀을 그렇죠. 주셨는데 예. 이 관절을 분필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쓸수록 닳는다, 아껴 써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는 하는데 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또 퇴행성 변화도 오고 이 무릎 관절은 특히나 취약한 걸로 피할 수가 알고 없어요. 있습니다. 예. 네. 한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면은 이 무릎 관절의 노화가 시작이 될까요? 연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한 40대부터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가 되면 한 60% 정도의 사람이 무릎의 퇴행성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최근에는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게 되면서 40대보다 젊은 환자분들에게서도 십자인대 손상이라든지 네. 반월 반연골 손상, 이런 관절 연골의 손상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릎 관절은 고관절과 함께 큰 관절에 속하는데요. 크다 보니 튼튼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속사정은 또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교수님, 무릎 관절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좀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상 무릎 관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릎 관절은 대퇴골의 원위부와 경골이라는 아랫다리뼈의 근위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관절의 표면을 각각의 관절 연골이 덮고 있습니다. 무릎의 가운데에는 무릎의 중심을 잡아주는 전방과 후방 십자인대가 있고 그리고 관절 연골의 사이에는 안쪽과 바깥쪽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리고 체중 부하 때 쿠션 작용을 할 수 있는 반월상 연골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측과 외측에는
측부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내측과 외측의 축부인대가 있는데요. 무릎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후방 십자인대라든지 이런 측부인대가 손상이 되게 되면 무릎이 상당히 불안정한 구조가 되게 됩니다. 또한 퇴행성 변화가 심해서 통증으로 인해서 무릎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무릎 주변 근육, 특히 허벅지 사두근이 약화가 되면 네. 무릎이 좀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네, 정상적인 무릎 관절의 구조를 보여주셨는데 네. 무릎 관절은 앞서 한 40대 정도부터 노화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네. 주셨지만 스포츠 인구들이 많이 늘면서 이제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좀 젊은 층도 온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연령대별로 좀 주의해야 할 무릎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20에서 30대 젊은 층에서는 외상이라든지 스포츠 손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나 후방 십자인대,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같은 그런 스포츠 인저리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40대나 50대 중년층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운동 부족 그리고 술, 담배 이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비만도 마찬가지고요. 네.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더 오게 되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일을 하시면서 쪼그려 앉는 네. 작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반월상 연골판의 뒤쪽, 우리가 후곽부라고 하는 반월상 연골판의 후곽부 파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60대 이상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 주신 질환들 가운데 한국인의 만성 질환 1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설명 좀 주실까요? 예,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무릎 관절의 관절 연골과 연골판이 손상되면서 또는 퇴행성 변화가 심해져서 통증과 운동장애 현상 그리고 일상생활에 제한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유병률이 증가를 하게 되고 대개는 청년기에서부터 이런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어서 대부분 60대 이후에 발현이 되게 됩니다. 네. 주된 증상은 보행을 하거나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내려갈 때 그리고 쪼그려 앉을 때 통증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쪽 사진은 실제 제가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의 사진을 수술실에서 촬영한 것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안쪽 대퇴골 내측의 연골이 거의 벗겨져서 상당히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참고해서 보면 우리가 2015년에 국내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약 260만 명에서 한 5년 만에 한 290만 명으로 30만 명이 증가되어서 이제는 거의 한 300만 명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상당히 우리가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뭐 7년 사이에 30만 명이 증가하고 그렇죠. 또 한국인의 만성 질환 1위.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가 참 많이 늘었다 최근 실감을 하시나요? 예, 물론입니다. 일단 외래에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많이 늘었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무릎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퇴행성 무릎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의 비율이 한 60에서 70%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여러 병원에서도 그렇겠지만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병원에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증상은 익히 어른들을 통해서 또 익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날씨가 좀 흐리거나 비가 올 때면은 무릎 좀 뻐근하다 내지는 무릎이 좀 불편하다 이런 말씀 많이 주시는데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증상들을 동반합니까? 예,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통증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라든지 활동 여부에 따라 뭐 다양한 양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무릎에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통증은 뭐 비가 오면 더 아프다든지 네. 뭐 기온이 내려가면 또 아프다든지 저기압 상태에서 통증이 더 증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무릎에 물이 차는 삼출액이라 그래서 무릎에 붓기가 생길 수가 있고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동양 분들에게 흔한데 오다리 변형과 같은 다리 변형이 생길 수가 있고 다리를 다 구부릴 수 없는 우리가 소위 뻗정다리라고 하는 그런 증상도 나타나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심하게 되면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기가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 네. 네, 뭐 다리를 구부리기도 어렵고 계단도 오르기가 힘들고 이렇게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면은 참 많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무릎 관절염을 앓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또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조금 있다고요. 예,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게 되면 활동에 제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출이나 네. 이런 바깥 활동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환자분한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이런 퇴행성 변화에 상당히 민감해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관절염 약을 처방할 때 네. 둘로세틴이라고 하는 그런 우울 장애에 처방하는 약도 같이 처방을 해서 이런 중추신경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성 통증을 조금 줄여드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 무릎 관절염이 있어서 이 퇴행성, 노화로 인한 원인이 한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할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아마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흔한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퇴행성 변화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나이가 들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이런 일차성 관절염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거나 최근에 이제 비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런 체중이 아무래도 관절염의 악화에 더욱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이런 관절염의 유병률이 상당히 높고요. 네. 2차적으로는 외상이라든지 감염,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해서도 2차적으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인별 진단은 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관절염의 진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의사가 진찰을 통해서 우리가 문진과 촉진을 시행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삼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학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감염이나 통풍과 같이 무릎에 물이 많이 찬 경우에는 이렇게 관절액을 뽑아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방사선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또한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 또는 스포츠 손상이 있는 경우에 인대나 반월상 연골판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MRI를 시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관절염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등급도 또 나뉘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관절염의 등급은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소견에 따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그 기준은 관절 간의 간격이라든지 골극이라고 하는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이런 뼈가 튀어나오는 부분, 네. 그리고 우리가 분필가루처럼 이렇게 관절면이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경화성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엑스레이 소견을 통해 1에서 4등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질문 리스트를 통해서 무릎 관절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무릎 건강에 대한 궁금증 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무릎 관절을 조금 좋게 하는 방법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주의 어르신들이 보면요,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릎 관절에도 등산이 좀 도움이 되겠죠? 사실 등산은 네. 무릎 관절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권장되는 운동은 아닙니다. 등산을 가면 이제 근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무릎 관절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내려올 때 상당히 무릎 앞쪽에 압력이 올라가서 상당히 무릎에 부담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등산을 너무 무리하게 하시다 보면 네. 특히 이제 무릎 전방부에 통증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많고 특히 뛰어내려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물지 않게 이렇게 연골이나 이런 부분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등산은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께 권해드리는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무릎 관절을 위해서 등산 말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건강해질까요? 등산 이외에 평지 걷는 운동을 좀 평지. 권장을 드리고요. 평지는 뭐 하루에 10,000보, 뭐 괜찮으면 20,000보도 괜찮고 수영이 좋습니다. 아, 수영이요? 수영은 우리가 물에 떠 있는 상태, 물에서 이렇게 걷는 운동, 네. 특히 뭐 아쿠아로빅 운동이 좋고 사실 수영도 평영은 그렇게 좋지는 않고 일반적인 심플 스트로크, 자유형이나 배영,
이런 유의 운동은 무릎에 나쁘지 않고 골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무리한 운동 있지 않습니까? 축구나 농구 이런 걸 통해서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를 제가 주위에서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은 무릎 관절염이 빨리 올 수 있다. 이런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 십자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릎의 가운데에서 네. 중심을 잡아주는 인대로서 파열이 되면 굉장히 무릎이 불안정해집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이렇게 오래 방치를 하게 되면 무릎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추가적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결국 쌓이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외상성으로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에 뭔가 신호가 있다 이러면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여성이 더 잘 걸린다 이러더라고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여성이요? 예. 선천적으로? 뭐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동양권에서는 네. 여성에서 이런 관절염이 발생할 유병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폐경이 오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관절 연골을 구성하는 연골 세포의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에 따라서 관절이 이완이라고 해서 좀 느슨해지는 그런 것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폐경기가 되면서 여자분들이 또 체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생길 수가 있고 남성분들에 비해서 근육량이 이렇게 적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여성분들에게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 네. 집안일을 하시면서 아니면 밭일을 하시면서 네네.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여성분들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남편들이 좀 집안일을 함께 하는 게 이게 아내를 사랑한다면 같이 해야 되는 거군요. 예. 쌤도 하세요? 네,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무릎 관절염과 또 무릎 건강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앞서서도 이제 관절염 4등급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아마 그 등급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좀 가장 초기 단계 비수술적인 치료법부터 살펴볼까요? 예, 무릎 관절염의 비수술적 치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평소 생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쪼그려 앉거나 다리를 꼬거나 양반다리 하는 것과 같은 무릎 건강에 나쁜 자세를 우리가 피해야겠고요. 특히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 집안일을 하실 때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걸레질을 하시기보다는 이런 밀대걸레 등을 사용을 해서 무릎 관절을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외에 비수술적 치료로는 평지를 걷거나 아쿠아로빅과 같은 수영, 스트레칭과 같은 운동요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소염 진통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면서 비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연골 주사나 경우에 따라서 스테로이드 주사와 같은 주사 치료도 비수술적 치료의 방법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골 주사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연골 주사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이고 효과는 윤활제 개념으로서 관절에게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 관절염 환자들한테 주사를 하면 일시적인 염증의 억제라든지 진통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름이 연골 주사라 해서 맞으면 연골이 재생된다고 네. 착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걸 맞는다고 해서 연골의 재생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 지인 중에도 수술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재생을 위해서는 손상된 부위에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다시금 재생을 시킨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줄기세포는 현재 상당히 국내외적으로 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서 골수라든지 지방 조직 그리고 활액막, 혈액 등 다양한 곳에 분포를 하는데요. 우리가 무릎 관절염에서 주로 이제 이용하는 줄기세포는 골수나 지방 조직에서 유래된 중배엽 줄기세포입니다. 아직까지 활발히 연구는 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연골 그 줄기세포의 효과나 안정성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고요. 다만 현재까지 나온 줄기세포 치료법 중에서 입증된 치료는 제대열 유래 줄기세포라고 해서 손상된 관절 연골 부위에 이러한 제대열 줄기 유래세포 치료제를 주입함으로써 관절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그 효과나 안정성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네. 이외의 치료법들은 아직까지 연구 중이기 때문에 그 효과나 안정성에 대해서는 100%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제대열 치료 쪽은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요? 아니면 환자도 제한적일까요? 그거는 이제 연골 병변의 사이즈라든지 병변의 깊이, 뭐 또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서 예, 선택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소염 진통제 정도로 좀 해결이 되면 참 다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 진통제가 약간의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소염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우리가 엔세이드라고 해서 비스테로이드성 항소염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약을 대사시키는 신장이나 간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런 비스테로이드성 항소염제의 경우에는 위궤양이나 위출혈과 같은 위장 장애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고령이라든지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다른 질환에 의해서 복용을 하고 계신 경우나 잦은 흡연이나 음주를 하고 계신 경우, 위궤양의 병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이런 소염제로 인한 위장관계 부작용의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짚어주신 부분들은 분명히 뭐 주의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된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결국 이제 수술적 치료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무릎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법에는 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비수술적 치료가 결국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예. 무릎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관절 내시경 검사, 이런 절골술, 그리고 인공관절 치환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치환술과 같은 치료를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절 내시경 검사는 보시는 것처럼 무릎에 손톱만한 작은 구멍을 뚫어서 네. 관절 안에 인대라든지 이런 반월상 연골 그리고 관절 연골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관절 내시경의 적응증으로는 십자인대 손상이나 반월상 연골의 급성 파열과 같은 스포츠 손상,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우리가 색소성 육모결절성 활액막염이라고 하는 PVNS라고 하는 이런 질환들, 그리고 감염이나 통풍에 의한 화농성 관절염에서 이런 무릎 관절 내시경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요즘은 그 내시경을 통한 치료가 참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절개 부위도 적고하다 보니까 또 선호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무릎 내시경을 하게 될 때는 국소마취로도 가능한지도 또 궁금합니다. 사실 일부 병원에서 이런 무릎 관절 내시경을 국소마취로 간략하게 시행하는 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무릎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무릎 안의 관절 연골이나 이런 십자인대, 반월상 연골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척추 마취라든지 부위 마취, 전신 마취를 통해서 시행을 해야 제대로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무릎 관절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예후는 어떤 편입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예. 질환의 정도나 뭐 질환의 종류나 뭐 수술의 종류 그리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무릎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비교적 무릎을 다 열지 않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릎을 다 열어서 개방해서 수술하는 수술에 비해서는 재활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 아마 무릎 관절 내시경보다는 조금 더 높은 난도의 수술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두 번째 수술적 치료법으로 근위 경골 절골술을 짚어주셨는데요. 이 수술법은 이 환자 사례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무릎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 중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수술적 방법 중에 하나가 근위 경골 절골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다리 교정술인 거죠.
그래서 다리의 오자 변형이 한 5도 정도 이상인 경우, 그리고 50대 그리고 60대 초반에 비교적 젊고 활동성이 큰 환자들에서 시행을 할 수가 있고 네. 관절 내시경을 같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연골이라든지 연골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 치료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다리를 일자다리로 교정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56세 여성 환자분이었고 이 환자분은 양측 무릎의 안쪽이 너무 아프다고 병원을 내원을 하셨습니다. 직업력상으로 야쿠르트 판매원으로서 활동력이 일반적인 주부님들보다는 좀 높으신 편이었고요. 네. 기저질환은 없는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촬영하니까 이렇게 관절염은 한 2기에서 3기에 가까운 퇴행성 관절염이었고 전반적인 다리의 축이 약 7도 이상의 오다리 변형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런 경골 절골술을 시행하기 전에 몇 가지 각도를 재는데 이런 근위경골의 휜 정도를 측정을 했더니 정상 87도보다 현저히 낮은 80도로 오다리로 이런 내반 변형이라고 하거든요. 내반 변형으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 진단하에 근위경골 절골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이런 경우 수술 전에 이제 MRI를 같이 시행을 해서 이렇게 반월상 연골의 파열 정도나 연골 손상 등을 확인을 하고요. 실제 관절 내시경을 먼저 시행을 해서 네. 손상된 연골에 처치를 하고 이렇게 금속 판과 나사를 이용해서 근위경골 절골술을 시행을 합니다. 양쪽을 하루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보통은 한 3, 4개월, 늦으면 한 6개월 간격으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나면 수술 전에 오다리였던 다리가 일자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네. 수가 있고요. 네. 그 교정을 위해서 고정했던 금속 판이나 금속 나사는 수술 후 약 한 2년째 제거를 하게 되고요. 현재까지 수술 5년째인데 관절염의 진행 없이 굉장히 잘 지내고 계신 분입니다. 예. 네. 휜 다리도 곧게 세워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중이 골고루 가게 되면 통증도 상당히 줄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 오다리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도 그렇게 타고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나빠질 위험이 있는데 미리 이런 시술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상이 없는 오다리인 경우에는 사실 수술적 치료를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없는데 수술을 시행을 해서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일부 병원에서는 뭐 미용적인 이유, 키를 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수술을 시행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O자형이 아니라 다소 X자형으로 우리가 뭐 흔히 안짱다리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이런 분들도 같은 수술을 받게 됩니까? 뭐 절골술 부위와 수술 기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일자다리를 만든다는 것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신 그런 안짱다리, X다리인 경우에는 우리가 경골이 뼈의 변형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원위 대퇴골 절골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다리, 안짱다리 교정술이라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일 오른쪽에 이렇게 X자 변형이 한 5도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이런 활동성이 있고 비교적 젊은 환자분들 경우에 이런 원위대퇴골 교정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50세 남성분이었고 왼쪽 무릎의 바깥쪽 통증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직업은 택배기사 업무를 하셔서 상당히 활동력은 상당히 높은 분이었고 비교적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엑스레이상 이렇게 왼쪽 무릎에 관절염 한 3기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이 있었고 다리의 축을 측정을 해보니 약 5도 정도의 X자 다리 변형이 있었습니다. MRI를 시행을 했고 MRI상 이렇게 외측 반월상 연골의 광범위한 파열과 국소적인 외측의 대퇴각 연골 손상으로 원위 대퇴골 절골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할 때 마찬가지로 관절 내시경을 시행을 해서 손상된 관절 연골의 연골을 치료를 하고요. 이렇게 금속 판과 나사를 박아서 다리를 일자로 만들어주는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 이 금속 판도 마찬가지로 수술 후 한 2년째 제거를 하게 됩니다. 현재 한 수술 후 4년째신데 큰 증상 없이 잘 지내고 계신 분입니다. 네. 네, 다리를 똑바로 이렇게 교정할 수 있는 원위 대퇴골 절골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술도 중요하지만 이후 그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재활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예, 이렇게 교정 절골술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술 직후부터 기계 운동 또는 자발적 운동을 통해서 무릎 관절 운동은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목발 보행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4주 내외로 이렇게 목발을 짚고 보행을 하시게 됩니다. 한쪽만 이렇게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리 길이의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편감을 조금 감소시키기 위해서 신발에 이렇게 깔창을 넣어서 보행을 하게 됩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진단받은 70대 환자.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다. 예, 환자분은 78세 여자 환자분으로서 양쪽 무릎에 그 골관절염 4기로서 환자분이 한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나 약물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서 오늘 먼저 오른쪽에 대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마지막 선택지인 인공관절 수술. 이 수술은 닳고 손상된 무릎 연골을 정밀하게 깎아낸 뒤 정확한 각도로 인공관절을 끼워 넣는데 환자에겐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 통증 완화 그리고 관절 운동의 기능 개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쪼그려 앉으시거나 바닥 생활을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피하시고 의자 생활이라든지 소파 생활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무릎 관절염은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지만 특정 직업군의 남성도 예외일 순 없다. 옛날에 좀 다친 게 있었는데 그런 이유는 뭐 안 아프니까 별 신경 없이 지났는데 늘 오래 하던 족구를 하다가 뭐 디딤발을 짚었는데 뚝 소리가 나고 그래서 아파 통증이 나서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수술을 했어요. 직업상 운반하는 게 많고 짐을 근데 뭐 술에 끄는 것도 좀 많았고 과거에는 뭐 어깨 매는 것도 좀 있었고 근래에는 뭐 지게차로 다 하니까 뭐 큰 무리가 없었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취미로 했던 그 족구 지금 생각하면 아무래도 그것도 무리가 많이 좀 갖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갑작스런 부상으로 왼쪽 무릎을 다친 남명관 씨. 검사 중 퇴행성 무릎 관절염도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무릎의 안쪽에 있는 내측 반월상 연골이 찢어져 있고 내측에 있는 관절 연골에 일부 크랙이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금이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 6도 정도의 오다리가 있는 상황으로서 무릎 안쪽에 물렁뼈와 이런 관절 연골까지 손상이 있는 오다리를 동반한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오다리를 교정하는 근위경골 절골술을 일단 좌측에 시행을 하셨습니다. 절골술을 시행을 하면서 MRI상 관찰되었던 그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에 대해서 관절 내시경을 시행을 해서 파열된 그 연골판을 일단 부분적으로 절제를 해주었고요. 왼쪽 무릎에 대해서 오다리를 X다리로 만드는 근위경골 절골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의 차이를 두고 오른쪽에도 근위경골 절골술을 시행을 해서 환자분은 결국은 이제 양측의 근위경골 절골술을 시행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수술 부위에 뼈가 잘 붙어 걷는 데에도 문제가 없는 상태. 무릎이 바로 서니 흔들렸던 일상까지 바로 섰다는 남명관 씨다. 지금 다칠 때 비교를 하면 지금은 거의 뭐 상당히 뭐 완치라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좋아졌지요 지금. 근데 아마 주로 이제는 뭐 뛰고 공 차고 이런 건 힘들 거고 한번 걷는 걸 많이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무릎 관절염 환자 사례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이 무릎 관절을 최대한 살리는 치료법이 우선이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또 아쉽게도 연골이 거의 다 없어진 경우에는 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무릎 관절염 치료법의 세 번째 치료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공관절로 갈 수밖에 없겠죠. 예, 앞서 말씀드렸던 관절염의 정도가 한 3기 이상 그리고 4기가 되면 네.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보존적 치료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치환 범위에 따라 이렇게 부분과 전체 치환술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릎에서 내측과 외측 그리고 앞쪽 슬개골 있는 쪽이 모두를 교체하는 것을 우리가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라고 하고요. 무릎의 한쪽 구획 그러니까 내측 또는 외측 그리고 슬개. 앞쪽 슬개골 쪽만 한쪽 구획만
그 퇴행성 변화가 있어서 그쪽 부분만 교체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항구액 치환술 또는 부분 치환술 또는 반치환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 차이점은 아무래도 부분 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무릎의 어떤 다른 조직들을 최대한 많이 남기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어떤 편안한 느낌이나 아니면 수술 후 재활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전치환술에 비해서 빠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부분 치환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연구를 통해서 보면 수술 후의 수명이 전치환술보다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이런 부분 치환술은 비교적 젊은 환자에 있어서 항구액만 진행된 관절염에서 선택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인공관절 치환술은 퇴행성 관절염의 3기 그리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4기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 닳아진 뼈와 연골의 일부를 잘라내고 코발트 크롬이라고 하는 인체에 무해한 금속과 그 금속을 이제 골 시멘트를 이용해서 뼈에 고정을 시키고 그 금속과 사이사이에는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이런 플라스틱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교체 범위에 따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치환술 또는 전치환술로 나눌 수가 있고요. 수술의 가장 주된 목적은 통증을 줄이고 운동 범위를 확보하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례를 보시면 58세 여자 환자분이고 좌측 무릎이 상당히 아프다고 오셨습니다. 직업은 가정주부셨고 평소 운동은 거의 안 하시는 편이었고 고혈압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활동력은 비교적 좀 낮은 분이었습니다. 엑스레이상 이렇게 뼈와 뼈가 거의 닿는 관절염 4기에 가까운 관절염이었고요. 약 6도 정도의 오다리 변형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수술 전에 MRI를 시행을 했는데 내측의 반월상 연골 파열도 일부 있지만 광범위한 이런 연골 손상과 골수 부종이 나타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내측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술장에서 보시면 저렇게 내측 내태가와 경골과 쪽에 광범위한 연골 손상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퇴행성 변화가 미약한 부분은 남겨두고 내측만 이렇게 바꾸는 반치환술을 시행을 했던 분입니다. 네, 이제 부분만 바꾸는 게 이제 반치환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보면은 하는 김에 그래도 싹 다 하는 게 좋다라고 또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아니다 최대한 내 걸 살릴 수 있는 건 살리는 게 좋다 이야기가 좀 분분한 것 예.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제 부분 전체를 결정을 하시나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환자의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력 그리고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우선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가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반치환술을 시행하게 되면 반치환술 자체의 수명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내측만 침범을 했더라도 전치환술을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비교적 젊은 활동력이 그래도 노인보다는 조금 있는 경우에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조직을 많이 남기고 이런 반치환술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실제 반치환술만 시행했을 경우 전체 치환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나요? 아직 저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예. 연구에서 보면 반치환술도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20년까지 유지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다만 전치환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반치환술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타 병원에서 반치환술을 시행을 하고 기계적 이완이 있어서 전치환술로 교체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양쪽을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루에 다 하는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환자분이 충분히 젊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하루에 양쪽을 다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령의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라든지 감염의 위험, 출혈 등의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최소 일주일 간격으로
한쪽씩 수술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와, 앞서 보여주셨던 그 75세 여성분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신다라고 하니까 정말 예후가 좋다 싶은데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나이쯤 또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네.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이 고령의 여성분들에게 많기 때문에 이런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수술할 때 제가 뭐 조심을 하고 한다면 수술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고 수술 후에 재활이나 경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수술 전에 이런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활동에 제한이 있던 분들이 수술 후에 이렇게 많이 걷게 되고 활동력이 커지면 네. 환자의 골밀도가 좋아진다는 몇몇 연구들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런 골다공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주사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예전보다 상당히 적어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라도 수술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릎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수술을 받으시고 수술 후에 골다공증 관리를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궁금증이 생기는 게 치아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잇몸에 염증이나 문제가 생기면 치아를 뽑아내고 잇몸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금 또 임플란트를 교체하는 경우들도 본 것 같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이 아마 수술 후에 이제 치환물 주위의 감염입니다. 네. 82세 여성분이셨고 오른쪽 무릎이 붓고 열이 난다고 오셨습니다. 기저질환으로 당뇨가 있으셨고 15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했던 분입니다. 증상은 한 3개월 전부터 통증과 함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붓기와 심한 열감을 주소로 내원을 하셨고 관절액 천자상에 염증 세포가 상당히 많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 후에 이런 감염을 치료를 할 때 감염의 형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균이 나온 경우 또는 수술 후 조기 감염인 경우에는 간단하게 변연절제술이나 이런 폴리에틸렌 플라스틱만 교체하거나 항생제만 사용해도 낫는 경우가 있지만 네. 이렇게 3개월 이상 지속적인 만성 감염으로 오신 분들은 이런 한 번의 수술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단계 기존 기구를 다 제거를 하고 1단계 또는 2단계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감염이 있는 기구를 다 제거를 하고요. 엑스레이에 보시는 것이 이제 항생제가 함유된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제거된 무릎의 빈 공간에 이렇게 항생제가 함유된 시멘트를 넣고 한 6주에서 2달 가까이 항생제를 쓰면서 피 검사를 통해서 염증이 충분히 호전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재수술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약 8주간 항생제를 쓰고 염증 수치를 우리가 추적을 해서 괜찮다고 판단이 되어서 8주 뒤에 이렇게 조금 더 큰 기계로 재치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술을 한 후에 관리를 잘 해주게 되면은 앞서서 뭐 20년, 25년 쓰는 사례도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관리를 하면 잘 관리하는 걸까요?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 바꾸어야 되는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쪼그려 앉는 자세, 방바닥에 앉는 자세,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좌식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방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행위 그리고 뛰고 달리거나 뭐 등산하는 것들은 사실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침대와 양변기를 사용을 하고 항상 주로 이제 의자 생활이나 식탁 생활을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평지를 걷거나 뭐 아쿠아로빅과 같은 수영, 실내 자전거, 골프와 같은 운동은 권장되는 운동들입니다. 네. 자, 적절한 치료 또 그에 따른 관리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아마 최선의 어떤 치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무릎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기가 힘들다고 말이죠. 예방을 위한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무릎 이런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체중 조절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 논문들이나 연구 결과에서 보면 체중이 적게 나가는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뿐만 아니고 여러 수술 후에도 그 결과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우수한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무릎의 나쁜 자세,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계단 내려가기와 같은 이런 무릎의 나쁜 자세는 피해야 되고요. 주부분들 같은 경우에 집안일을 하실 때 항상 밀대걸레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셔야겠습니다. 관절에 도움이 되는 이런 아쿠아로빅과 같은 수영 그리고 평지 걷는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사두근의 근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그러한 보존적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무릎 전문의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에 한번 갔더니만 무릎이 아파가지고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무릎이 이래 일로 많이 하니까 어느 촌에 농사일로 하거든. 그래 하는데 무릎이 많이 아파가 이래 무릎에 그거 이래 물도 빼고 이랬다 하니까. 저 아는 사람은 그 앉았다 일어설 땐 무릎이 그렇게 아프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찌그리고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셔요. 저는 무릎 아플라고 하루에 2시간 걷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심하게 아프실 때 연골 주사를 한번 맞으셨습니다. 한 번씩 아프면 그냥 휴식을 좀 하는 편입니다. 이래 무릎을 폈다 이래 많이 선생님 이래 하라 하대야. 교수님, 뼈 주사를 많이 맞으면 뼈가 눕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일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뼈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당뇨가 있어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들, 네.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이 어떤 면역에 문제가 있는 분들, 네. 그리고 무릎에 지금 감염이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 무릎에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분들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게 되면 무릎에 염증이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뼈 주사는 굉장히 제한된 경우에 선택적으로 신중하게 맞아야 되는 주사입니다. 실제로 뼈가 녹는다는 게 좀 무섭네요. 예, 자주 맞게 되면 관절 내 구조를 좀 망가뜨리거나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선별적으로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무릎 관절염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60대 주부의 사연입니다. 몇 년 전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얼마 전부터 그런데 무릎이요, 많이 붓고 열감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항생제를 복용해야 되는 건지 또 다르게 또 시술을 받아야 되는지 걱정이 많거든요. 선생님의 솔루션은 어떻습니까? 일단 인공관절 수술 후에 네. 가장 두려운 치명적인 합병증은 인공관절 수술 후 감염입니다.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무릎 인공관절 감염을 완전히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무릎 전문의의 진료를 좀 받으시고 네. 인공관절 감염이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그에 따라 치료 방향을 빨리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먹어야 될지 아니면 진짜 추가적으로 수술이 필요할지를 네. 진료를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내원이 가장 우선이다. 예. 이거군요. 40대 중반의 여성의 사연입니다. 앉았다 일어서거나요, 혹은 걸을 때 무릎에서요, 뚝뚝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별다른 통증이 없어서 병원에 안 가봤거든요. 이거 관절염입니까? 아니면 다른 병이라고 봐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우리 무릎에서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무릎 관절 안에는 어느 정도의 관절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관절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소리를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통증이 없는 소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리가 나면서 이게 통증이 동반되는 소리는 연골판의 파열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통증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내원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재밌다고 내 소리 난다? 그리고 뚝뚝 이러면 안 되죠? 뭐 크게 하셔도 그래, 문제는 될 것 같지 괜찮아요? 않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게. 예, 어쨌든 정상적으로도 무릎에는 소리가 날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무릎 관절염의 진단 그리고 단계별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을 거쳐서 오셔서 환자분들이 먼저 수술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 조절이라든지 생활 패턴의 변화, 그리고 약물, 주사 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무릎의 퇴행성 변화의 정도나 상태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무릎 전문의에게
본인 무릎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본인의 나이라든지 직업, 활동력, 기저질환, 가정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생활 습관에 있어서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짝다리라고 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짚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이 습관이 자꾸 지속되다 보면 골반이 틀어지게 되고 결국 신체 균형이 무너지면서 무릎 관절에도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생활 습관도 그렇고 앞서 체중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참 살찌기 쉬운 계절이고 또 네. 설 명절도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 체중 관리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년의 당당한 걸음은요 무릎 건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유익한 이야기 주신 분은요 정형외과의 김기범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 주기적으로 간장, 된장, 고추장 주기적으로 갖다 주시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당연히 환자분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저한테 인공관절 수술을 양쪽에 받으셨던 환자분이었는데 아프신 자제분을 혼자 돌보고 계신 분이셨는데 남편분하고 좀 사이가 소원해지셔서 따로 살고 계셨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 전에 보호자가 필요해서 제가 남편분을 제가 불러서 당신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 환자분 무릎이 이렇게 됐다 해서 저한테 막 혼이 나시고 그러고 나서 약간 생각이 바뀌셨는지 아버님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 분이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은 무릎도 고쳤지만 가정도 좀 다시 찾았다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너무 무릎 통증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우울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병원을 방문하셔서 제대로 진료를 받으시면 요즘은 무릎에 대한 많은 치료법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주부님들, 저희 어머님들이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어머님이 하시는 가사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좀 분담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갑진년은 무릎 통증이 없는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만나면 좋은 친구 MBC